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모시는 부동산 업계의 우리 선두주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죠.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뭐 보통 올리는 게 아니고 팍팍 올리고 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은 이제 어두워졌다, 망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직접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연준에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향후 전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유튜버님들께서 많은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경제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히 채널 자체가 주식에 관계되는 채널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경제에 대한 주식 시장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런 경제적인 그 요인 중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그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금리 인상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특히 이런 주식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네.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거의 460개의 요소들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순환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인데, 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짐으로써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은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나 그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그 요인에 따라서 그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망했다. 붕괴됐다. 네.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그 영향이 갑자기 뭐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는 수요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거지만 공급에 있어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해서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공급망 문제가 이어져 온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 공급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실 이러한 원자재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 재료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네. 그것이 사실상으로 최근에 일어난 그 몇 개월의 일이 아니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공급망 문제는 있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좀 이제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좀 기운이 좀 빠지는 거. 뭐, 네. 예, 그거밖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게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뉴스를 하면서 보면은, 아직은 이제 공급망이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네. 공급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얘기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의견이 지금 대립이 많이 되는 걸 봤어요. 최근에 의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공화당 쪽 증인하고 민주당 쪽 증인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주장을 해서
이건 뭐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지금 당장 그러면은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집값 오름세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미친 듯이 라켓 상승한 그러한 곡선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축소되면서 그 수요는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그 집을 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자를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네. 유효 수요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 네. 수요량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거고 공급량이 문제라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인데 인플레이션 자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던 거거든요. 아. 예, 그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꺾지 않으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그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소비자의 심리,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빨리 오를 거라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어떠한 그 프로덕을 빨리 구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인 건데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6월 15일 FOMC에서 그 연준 의장께서 네. 발표를 하신 게 당장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자체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죠? 그 소비자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축소가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이제 9.1%, 이제 8월 달에 8.6%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물가 지수를 우리가 낮춰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자가 임대 그리고 거주용 임대료 자체가 사실상으로 물가 지수 포함이 된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값이라든지 임대료에 있어서 억제를 할 수 없으면 사실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그 소비자의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을 많이 담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9.1% 올랐다고 나오지만 주택 가격 상승률은 5.5%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전체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주택 가격 상승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거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장 사실 그 메이저한 것이 뭐였냐면은, 전쟁 이후로 식료품,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원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으로, 지속적으로 봤었을 때는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집값 상승률이라든지 임대료 상승률이 엄청난 속도였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저희가 그 6월 달에 통계를 봐도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로 인해서 수요, 특히 유효 수요죠. 부동산 시장에서 유효 수요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가격 자체는 여전히 올랐어요. 6월 달 통계를 봤었을 때. 그리고 공급량을 봤었을 때 인벤토리 양이 실질적으로 6월 달에 인벤토리가 1.3만 수로 나왔어요. 조지아주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밸런스드 마켓이 돼야지 이게 셀러와 바이어가 이게 균형점에서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인데요. 네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벤토리 양이 6개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야, 갈 길이 머네요. 아직 먼 거죠. 네. 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네. 2019년 그리고 2020년 2월 달까지 수치를 보면은 그때도 여전히 셀러 마켓이었어요. 네. 그러나 굉장히 좋은 셀러 마켓이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뭐 오늘 보고 내일 가서 그 집을 하겠다 그러면 언더 컨트롤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면은 집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그 인벤토리 양이 2.3만 수였어요. 네. 네. 그러니 코로나 이전의 인벤토리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가격인데, 네. 부동산에 대한 가격인데,
수요적인 면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유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네. 자, 공급 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일 경우, 네. 기존 주택일 경우 이제 셀러의 입장을 보자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셀러분들은 지난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이자를 굉장히 저렴한 상태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했거나 또는 지난 우리가 통계를 봤었을 때요. 10년 동안의 통계를 봤었을 때 2015년하고 2018년도에 이자가 좀 더 높았었어요. 그 그렇죠. 시기가. 네. 그때 2018년도만 하더라도 그 거주용으로 집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30년 고정 이자로 우리가 적용했었을 때 이자가 5.5%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을 구입했던 집 소유자들 역시 저금리 시대에 있었을 당시에 네. 거의 다 재융자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그 융자은행에서 굉장히 그 2년 동안에 바빴던 거는 이러한 구입을 위한 융자보다는 재융자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거의 70%가 재융자였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네. 그러면은 현재 셀러들은 집값이 2년 동안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20% 이상 올랐잖아요. 네. 순 자산이 많아졌어요. 일단 그죠? 그리고 이자를 낮게 구입을 한 상태죠. 네. 그러면 이러한 집 소유자들은 이런 고금리 시대에 있어서는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집을 팔고 더 높은 가격에 더 높은 이자로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 매물의 수가 늘어나기는커녕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매물을 보면은 현격하게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주택을 그 시장에다가 출시하는 셀러들의 시츄에이션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셀러분들께서 집을 내놓으세요. 네. 리로케이션이라거나 아니면은 타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여기서 그 이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향이 별로 없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을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네. 자,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출시가 되지 못한다면 그 공급량을 신규 주택에서 그렇죠. 메꿔줘야 되는데. 새로 지어야 그 그렇죠. 방법밖에 없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신규 주택을 짓는 빌더 입장에서도 대출 금리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기가 빌더 입장에서도 지금 벅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자, 그리고 원자재는 뭐 그때나 비싸죠. 지금이나 뭐 지금 뭐 부족하니까 굉장히 그 머티리얼 가격도 지금 비싼 가격이고 인건비 비싸졌죠. 네. 땅값도 비싸졌어요. 모든 코스트가 비싸졌어요. 디벨로핑 코스트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고서 그 신규 주택의 매물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유효 수요가 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빌더 역시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가야 되는 데다가 거기에 플러스 대출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 그거를 마음대로 대출을 해서 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 1년 동안 총 건축 재료비가 26%가 상승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네. 자, 그러면 빌더 입장에서는 그것을 빌더가 다 짊어지고 가지를 않아요. 그 자체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집값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자가 오르니 집을 작년에는 살 수 있었던 그런 유효 수요자로 남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는 이자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니 이제는 내가 융자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효 수요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분들은 일단은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얻기 위해서 또 비딩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렇죠.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라켓 상승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레드핀에서 그 임대료가 그 지난달 중간값이 15%가 인상이 됐어요. 와.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그 임대용 주택도 부족해요, 지금. 더군다나 이자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머티리얼 가격 오르고 그리고 매물이 많지가 않고 또 렌트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택 단지에서 그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축소된 마켓에서 축소된 시장에서 축소된 매물에서 그런 집을 샀을 때 결론적으로 이자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또 비용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갔거든요. 네. 네, 그만큼 비용이 나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작고 임대 부동산 시장입니다. 임대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급량은 작고 유효 수요자로서 얼마 전까지는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매매 시장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매매 시장에서 머물고 있었던 유효 수요자들이 지금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 임대 시장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 시장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작고 임대료는 낮게 상승하는 거죠. 이런 이제 변화가 오게 된 거거든요. 안타까운 얘기네요. 근데 제가 이제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궁금해지는 게 과거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교외 지역으로 옮기면서 집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좀 부추겼던 그런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다시 이 사람들이 교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인 흐름을 통해서 전망을 해보면 2022년 하반기에도 이런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실질적으로는 일상생활로서 하나의 뉴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정착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생활 패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각종 그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 자체를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한 번 바뀐 생활 패턴이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된 거죠. 그것이 또 다시 소급해서 가는 경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도입이 이제는 하나의 뉴 라이프 스타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도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좀 더 나은 질 좋은 삶을 위해서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거는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항상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수요의 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수요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밀레니얼 제너레이션들이에요. 네. 네. 그러한 밀레니얼 제너레이션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을 두고 조금 더 이제 사이즈가 있는 그런 집으로 가다 보니 거기다가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하나의 뉴 라이프 스타일로 되다 보니까는 네. 도심보다는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외곽으로 빠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쪽에 인구가 많이 도입되면서 당연히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환경 요인이 오더라도 경제적인 지표가 바뀌면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어디를 가도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내리는 거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자, 그런 원리로 가셔야 된다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로 보시면은 네. 미국 부동산 어떤 시장에 대해서 봤었을 때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텍사스주, 조지아주 이 부동산의
그 부동산 시장의 주기가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동네마다. 달라요. 네, 예, 지역마다 틀리고 조지아 그렇죠. 내에서도 그렇죠. 인구가 어디에 유입되는가, 그렇죠. 인구가 어디로 빠지는가.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네.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사실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적으로도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상승된 이제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인구가 좀 빠지는 형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그 아이다호주의 그 보이시 엄청 가격이 떴잖아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맞아요. 거의 40% 인상을 한 거고. 네바다도 값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이선 도시가 뜬단 말이야. 텍사스, 조지아주, 그다음에 그 뭐 라스베가스, 네네. 뭐 피닉스 이런 도시가 이제 뜰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그 고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에 갔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좀 더 이제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인구 유입이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 좀 더 나은 경제성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수요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선 도시에서는 수요가 좀 더 축소되는 그러한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질 것이고, 그리고 이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유효 수요는 축소가 되겠죠. 고금리 시대에서는. 네. 그러나 또 다른 유입이 있다는 거죠. 이선 도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유효 수요자로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을 읽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또 파악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의 순환 사이클, 그리고 경제, 그러니까 금융 사이클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그래요. 그러면은 인구의 흐름은 어디로 가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그 집값도 다르게 반영이 돼요.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또 집값이 내리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일부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지역은 또 호황을 이루는 그 시장이 있어요. 또 조지아도 마찬가지인데, 조지아는 아직까지 가격이 6월달 통계를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매매 시장, 주택 매매 시장과 주택 임대 시장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반대로 움직여요. 반순환적인 그래요? 경향이 있어요. 오. 매매 시장이 좋을 때,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밀릴 때, 그러니까는 저금리 시대죠. 네네. 예,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는 저금리 양적 완화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확장을 했잖아요. 네. 집은 없고, 비린 경제 치열했고, 가격 미친 데서 올랐죠. 자, 그런데 이제 고금리가 돼버렸어요. 이젠 뉴 노멀로 가는 건데, 네. 고금리에 이제 긴축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유효 수요는 줄어드는 거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 시장에서 유효 수요자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임대 시장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임대 시장에서 수요자로 계속 있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임대 시장의 부동산 사이클은 더 확장이 되는 거고, 매매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이제는 좀 더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은 반주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항상 그 이론상으로만 또 움직이지 않는 게 이 경제라는 부분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에서 사이클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죠. 임대주택도 모자랬고, 그리고 매매주택도 모자랬고,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사이클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 시장에서, 매매 시장에서 주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요즘 임대비가 자꾸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생긴 현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새로운 노멀로 고착이 돼버릴 거다. 이제 교외 지역을 선호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사실 고금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옛날에 80년대 금리에 비하면 아직은 뭐 이렇게 아주 그렇죠. 고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 아까 2018년도 5%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5%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이 마지막 막차 탈 수 있는 기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의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은요, 가격 경쟁, 비린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실질적으로 52만 달러에 시장에 출시된 그러한 기존주택일 경우, 현찰로 구입하시는 현찰 구입자들이 거의 3분의 1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52만 달러에 나온 거를 52만 달러에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8만 불 더 넣고. 웃돈 주고 샀죠. 웃돈 주고 다 샀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첫 주택 구매자들, 그러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이죠. 네. 사회초년생 분들은 집을 살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 몇십 년, 이제까지 히스토리를 보면은 주택 구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또 지난 2년 동안의 기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심리의 위축, 유효 수요의 감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집을 사고자 했는데 사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홍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1980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20%까지 올라갔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 본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뭘 비교를 해봤냐면은 불과 이제 5월 말 6월 초까지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비린 경쟁이에요. 예.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52만 달러에 나온 거를 거의 60만 불에 샀단 말이에요. 네. 60만 달러로. 그럼 8만 달러 더 주고 샀는데, 그러면 이제 이자를 계산해봤어요, 제가. 그러면 40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를 다운 페이먼트라고, 80%를 융자로 받았을 때, 네. LTV가 32만 달러예요. 네. 그러면 3.75% 이자로 했었을 때가, 원돈하고 이자가 30년 고정으로 하면 1,482달러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자, 오늘 이자는 사실 5.12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5.75로 계산해 봤는데, 5.75로 계산하면은 1,867달러예요. 그러면은 이제 3.75%의 금리와 5.75%의 금리 차이에서, 월 상한 대출 금액이 385달러 차이예요. 거의 한 400불 차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5월 말 6월 초에는 프레임을 줬단 말이에요. 52만 달러면은 8만 불 더 줬어요. 네. 그 8만 불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17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85달러가 만들리 페이먼이 올라갔잖아요. 월 상한 금액이. 그렇죠. 이자가 오름으로써.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런 8만 달러를 더 주고 집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웃돈 주고 살 상황은 아니다. 웃돈을 줘도 이런 8만 달러에 가까운 웃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8만 달러를 내가 이자가 오른 상태에서 이자가 오르기 전하고 오르고 나서의 월 상한 금액이 385달러잖아요. 대출 상한 금액이. 그러면 내가 8만 불을 프레임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385달러를 17년 동안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라는 것은 고금리 시대가 영원히 가지도 않고 저금리 시대가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경제 순환 사이클에서 이자는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침체가 왔었을 때 저금리가 되는 것이고 경제가 좋을 때 보통 이자가 올라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자가 내려가는 시기에 대부분 재용자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러니까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래요. 미국 부동산은 모기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동산과 모기지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모기지라는 것은 하나의 레버리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 그 모기지를 받아서 내가 3.75% 이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 5.75보다는 작았죠. 그러면 그 작은 만큼 세금 공제 받는 것이고 5.75면은 이자 공제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많아지는 것만큼 또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런 세금 혜택을 같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융자를 하면은 어차피 또 이자는 낮아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쌓이는 건데 이러한 기본적인 미국 부동산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 하나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되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그 미국 부동산의 네. 기본적인 핵심 원리잖아요. 그렇죠. 자산 가치 상승, 세금 혜택, 현금 흐름, 그리고 부채 활용, 레버리지 효과. 이 네 가지를 다 보고 전체를 보고 그 숫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30년 고정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집을 30년 동안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흐름에서 네. 레버리지로 내가 이용을 했다가 이거 하나의 툴이에요, 툴. 또 필요하면은 툴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진짜 액기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올랐다, 그 기준금리 올랐다라고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 가치 올라가고 세금 혜택 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같이 커지는 거니까 야, 이러면은 금리 올라갔다라고 그래서 괜히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죠. 이런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현명한 이제 투자자분들은 사실 금리 인상 하나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이제 그런 걸 보셔야 된다는 것인데, 가장 우려로 하는 것은 이러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경제 침체가 오지 않을까, 경제 침체가 문제죠. 되면은 집 가격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인데, 네. 금리 인상이라는 그러한 공은 던져졌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착륙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착륙 지점을 아는 순간, 투자자분들은 각자의 전략적인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잘 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거는요, 집을 못 지켜서, 그죠? 집을 뺏긴다든지 살 수가 없다든지 공급이 많이 나와버렸을 때 수요는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실업률을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미국이. 그렇죠. 예, 실업률이 지금 그 US 통계가 3.6% 완전 네. 고용 수준이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조지아 통계는 더 낮아요. 조지아는 3%예요. 네, 2.9%, 3%. 네. 자, 그러면 굉장히 튼튼한 경제적 체력을 갖고 있어요, 현재.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값 상승이 2년 동안 많았기 때문에 순 자산이 늘어났고, 네. 사상 최대로 이러한 양적 완화가 수차례 걸치면서 사실 저축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서 재융자를 받던, 아니면 그때 집을 구입했던 소유자들은 어떻게 보면 승리자인 거죠. 예. 그렇네요. 윗돈 주고 샀더라도. 네. 그리고 새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프레임은 없었고 대기자 명단이 있다가 집을 이제 구입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찌됐든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고용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인데 이것이 이런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고용 수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저실업률 이 부분 역시 2022년 하반기까지는 그리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대량 해고 예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노동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 걸 염려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태로 갔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을 바라볼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제 그때의 경제 흐름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연준에서 지금 목표라는 게 연 2% 이제 정도로 해서, 물가 안정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 목표가 달성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완전 불가능하죠. 예. 예.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까지 계속 그렇죠. 될 거예요. 이번 예. 하반기까지는 이자 내릴 거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요. 그러면은 어차피 실수요자 분들께서는 이자가 내리면 그때 사겠다. 올해는 사실 이자가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자는 이제 안 내릴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은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요즘 한국이 걱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7월 말에 FOMC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때 네. 0.75% 올릴 거냐, 1% 올릴 네.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네. 말이죠. 0.75를 올리던 1%를 올리던 네. 지금 한국 금리보다 네. 더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열심히 올리고는 있는데 못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했던 투자들이 다 빠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국도 지금 보니까 벌써 부동산에 한국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네. 차라리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면.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대부분의 한국의 그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 변동금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 2년 싸게 하고 그다음 변동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제 봤었을 때 이런 젊은 그 제너레이션들 투자자분들께서 뭐 영끌을 모아서 투자를 했고 아이고. 변동으로 가면서 이제 금융 위기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온 건데 네. 미국은 완전히 틀려요. 미국은 워낙에 거의 10년 이상을 저금리 시대로 살았어요. 2015년, 2018년 그때 빼고는.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년 고정, 15년 고정으로 고정 이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이 없어요. 변동 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하고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역으로 이제 환율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심각한데요. 예, 그래서 네. 그 환율 변동에 따른 그 해외 부동산 투자자의 어떤 그 변동 과정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편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고요. 네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지금 이러한 위험이 있고 조금 불안정적인 어떤 세계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사실 또 달러를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그 해외 투자자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1,300원 넘었다고 난리들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1,500원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금리 시대로 우리가 이제는 그 생활 패턴으로 우리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네네. 뉴 노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또 뉴 노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융자 부분에서 네. 융자 모기지 대출 부분에서 어떤 변동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제는 고금리에 집값도 많이 상승했고 유효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가면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더 못 사게 되는 한마디로 세입자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 자체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변동 금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프로덕이.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처럼 뭐 1년, 2년 그런 이제 변동 금리보다는 실질적으로 7년 동안 고정으로 조금 낮은 이자, 10년 동안 고정으로 좀 더 낮은 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변동 금리 그 암 프로그램을 그래요. 네, 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일부 그 대출 은행 비적격 대출 은행이라 그래요. 예, 이제 완전히 그 페니 프레디맥 가이드라인으로 그 융자를 주는 은행이 아닌 비적격 은행인 경우에는 대출의 그 가이드라인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실수요자분들 생각을 하겠죠. 특히 이런 그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도시가 오래되고 그리고 워낙 이제 그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하는 그 심리 자체나 투자의 어떤 결정 과정이 대부분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갔단 말이에요. 네. 플리핑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렇군요. 쪽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자가 고금리 시대로 가면 이제는 하드머니 론도 너무나 고금리가 되기 때문에 네. 힘들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단기 차익을 그렇게 많이 남길 수 있는 기회도 더 좁아지다 보니 네. 이제 장기 투자로 간다는 거죠.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 이제는 그 현금 흐름이에요. 임대 부동산. 네. 그 현금 흐름을 보는 현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돈의 네네. 흐름을 파악하라.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그죠? 네. 이런 이제 본드 마켓, 채권 시장도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부동산 시장도 좀 더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금 흐름이 좋은 곳에는 당연히 안정적인 투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임대료, 거주용 부동산의 임대료가 라켓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당이다 보니 네. 당연히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자분들은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소유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있었던 투자자분들, 채권시장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한쪽으로 이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네. 몰빵한다. 몰빵.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인할 수가 없으니 네. 이제는 다각화라 생각해요. 생각하면은 현금 흐름이 있는 곳에 이런 투자자들 몰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어디가 좋으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주기에서 이제 임대 부동산 시장이 이제 확장기로 갈 수밖에 없으니 네. 현금 흐름이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임대용 아파트 건물 네. 또는 임대용 주택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유명했지만은 빌드 투 렌트 방식 지어서 곧바로 임대로 넘기는 방식 네. 이러한 이 부동산 유형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몰리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부동산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캡 레이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보고서는 겁을 먹거나 주춤하거나 이러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 지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400가지가 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까 시작할 때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시려면은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제, 저번 주에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 네. 리스팅을 봤었을 때, 아직은 멀티플 오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인하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상의 폭이 마켓 상승에서 완만하게 된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정상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그런 시기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뉴 노멀의 시기로 적응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는 고금리 시대에서 또 긴축 시대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길을 찾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두워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세로 돌아온다. 부음에서 안정세로 돌아온다라는 네, 느낌이 더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